저는 수원에서 시를 쓰고 있는 박설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원래 소설가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생활을 하다 보니 그걸 잊고 살았어요. 수원에 이사 오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꿈이 뭐였지? 그때가 한 30대 중반이었는데 삶이 좀 공허하더라고요. 원래 내 꿈을 생각을 해보니까 글 쓰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부터 그 경기 도립도서관에 그 창작 강좌를 다녔죠. 그리고 결국은 소설가가 아닌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 삶의 공허함이 아마 저를 시로 이끈 것 같아요. 저 원래 시를 쓰는데 시집 3권 내고 나서 산문집을 한 권 냈습니다. 2023년 1월 달에 틈이 있기에 숨결이 나부낀다라는 산문집을 묶었고요. 시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시에서 다 말하지 못한 또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래서 산문집을 몇 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003년에 이제 실천문하고 등단했는데요. 그때부터 모아온 산문들을 분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거의 한 15년 정도 신문에 기사로 썼던 거, 또 칼럼, 에세이, 이제 이런 글들 중에서 한 가지 방향성을 가리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사회를 보는 시선? 제가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제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동안 있어왔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목소리가 담긴 그런 글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글들하고 그 다음에 저의 시론, 어떤 창작론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 권의 산문집을 냈습니다. 저에게 시는 그냥 삶 자체죠 뭐. 왜냐면 저는 시적 영감을 언제 받냐면 제가 문득문득 만나는 사람들, 지나치다가 마주친 어떤 그 사건 또는 대상, 여기서 갑자기 뭔가가 번뜩 떠올라요. 근데 그럴 때 되면 갑자기 뭔가가 세상이 투명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영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이 다 저의 시적 영감을 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시를 형식상 나누면 자유시, 정형시, 산문시 이렇게 배웠던 기억들이 있고요. 또 내용상 나누면 서정시와 서사시가 있다. 또 이제 그 연령별로 나누면 동시가 있고 뭐 이거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글을 쓰면서 내가 쓰는 글이 이게 지금 서정시인가 서사시인가 이렇게 자각하면서 쓰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제 시집 한 3권을 들여다볼 때 그래도 제 시는 물론 이제 서사도 들어가 있지만 대체로 서정시를 쓰고 있구나. 그런 나름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시인들한테 물어봐요. 언제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냐고 물어보면 첫 출발이 사춘기 때 첫사랑에게 보낸 편지, 또 군대 가서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 그게 결국은 자신의 그 문장을 길러주는 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각박한 시대에 누가 시를 쓰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일단은 시 쓰면 돈도 안 되는 거 다 아시는데 그런데 만약에 시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좋은 시를 많이 읽어야죠,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시를 많이 읽고, 내가 지금까지 참 많은 좋은 시를 읽었는데 처음부터 잘 쓰겠다라는 그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예를 들면 뭐 까치 한 마리를 봤는데 까치는 날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먹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까치가 어느 날 갑자기 라고 이게 제 가슴에 들어와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 접점을 놓치지 않아야 하거든요. 우리가 글을 쓸 때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갓 태어난 송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그런 명언이 있는데 그건 것 같아요. 늘 보는 까치였지만 저 까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까치 같아. 그런 순간들 흘려보내면 안 되죠. 그 순간을 적어야죠. 저 까치가 갑자기 내 가슴속에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놓치지 않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그 길거리를 걷는 그 순간에 그 까치가 내 눈에 들어왔을까?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생각이 나네. 이건 뭐지? 거기서 출발합니다, 시는. 예,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시 잘 쓸 거야. 야, 시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돼서 시 잘 쓰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에도 시는 스쳐 지나가고 있거든요. 모든 순간에 시는 지나가고 있는데 시인과 시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그거를 글로 옮기는 사람, 그걸 가지고 시로 적고자 하는 사람, 시로 완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인인 거고요. 그게 뭐가 지나갔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그냥 흘려보낸 사람들은 시인이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주위를 다시 한번 새로운 눈을 한번 보시고 그 평소에 저의 그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닌 뭔가 스쳐 지나가는데 이게 뭘까라는 이제 의문점, 호기심, 그 순간이 출발점이고 그거를 이제 메모를 하고 계속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하시면 아마 어느덧 시인이 돼 있으실 겁니다. 각자 시를 읽고자 하는 의도가 다 다를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로웠을 때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를 읽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위로 또는 희망의 메시지 이런 것을 찾으려고 또 시를 찾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어느 날 내가 시를 읽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 그때가 시작인 거예요. 시를 쓰는 제 입장에서는 독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현대시가 너무 어렵다고. 도대체 시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가. 평론가의 해설이 없으면 이 작품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시들이 꽤 많아요. 특히 이제 요즘 젊은 각광받는 이제 시인들도 보면은 같은 시인의 입장에서도 어머 어렵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런 시들이 있어요. 대체로 처음 시작하실 때는 뭔가 내 마음과 공감이 되는 그런 시를 선택해서 읽게 될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 어려운 시기를 그 선후배의 좋은 시들, 위로가 되는 시들,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시들을 다시 읽으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제가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또는 희망이 되는 그러한 시를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고백적이에요. 자기 고백적인 장르예요. 시인들은요, 거기에 다 녹아지거든요. 예민한 독자라면 그게 다 느껴질 거예요.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구나. 사회를 바라보는 이런 시선, 또 내면에 어렸을 때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있구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네. 이게 다 읽혀지거든요. 제 시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생활을 했고 이런 경험을 했고 이렇게 작품에 녹아져 나왔구나. 이게 다 들킬 것 같아서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시인들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인가. 시인이 전면으로 나서서 시 속에서 독자에게 말을 거는 그런 시도 있지만 또 다른 화자 내세우면서 뒤에 숨어서 그럴 때라도 자기의 경험과 또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시 쓰는 게 두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시인들이 발표한 시를 보면서 이 시 좋다. 어떻게 이런 시를 쓰지? 놀라운 시들이 있는데요. 그 놀라운 시가 어떤 거냐면 제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상상의 어떤 세계를 펼쳐 보인다든지. 그런데 또 어떤 시는 어떻게 이렇게 본인 속에 있는 것을 샅샅이 낱낱이 드러낼 수가 있을까? 이거 용기다. 전 못 그러거든요. 그런 고백할 용기, 그런 걸 보면서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등단한 지는 한 21년 됐고 시 30년 정도 쓰고 있는데 지금도 고백하지 못한, 내면에서 드러내지 못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아직은 그럴 용기가 없어서 아마 언젠가는 할 거예요. 쓸 거예요. 공감이 잘 되는 그것이 어떤 건가 생각해보면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라고 하죠. 그 내면에 있는 거를 물론 이제 거기엔 시적 장치가 있어요. 어떤 비유나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참 너무 행복한 기억인데요. 2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이게 뭐였냐면 하나는 수원시민 창작 시 공모. 수원에 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응모를 해서 뽑히신 분들은 시집을 냈습니다. 그게
제목이 나풀거리는 찬란한 것들이었고요.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이 수원이라는 공간, 거기서 창작된 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등단을 하고 시인이 됐는데, 시민들의 시들을 보면서 같은 공간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게 같은 뭔가 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를 잘 쓰는 수원 시민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너무 기뻤고요. 이렇게 시적인 감수성을 풍부하게 가지신 분들이 제 주변에 참 많다는 것, 서로 잘 모르지만 스쳐 지나가면서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게 저는 참 너무 기쁘고, 또 그분들 시를 보고 또 그거를 한 권의 시집으로 엮었을 때 그 뿌듯함이라는 게 말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문화도시여서 가능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기념 시집이었어요. 수원에 사는 어린이들의 창작 동시집이었는데, 제목이 달님이 불 끄고 자러 간 날입니다. 그거는 그 어떤 어린이가 쓴 시의 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너무 발상이 참신하고 너무 놀라웠고요.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을 맞이해서 수원시의 어린이들의 창작 동시집을 묶을 수 있었다는, 그것도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게 문화도시 사업에서 가장 뭐랄까요, 보람 있는, 그리고 그 출판 기념회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말하면서도 지금 계속 미소가 떠오릅니다. 네.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아요. 창작자로서의 수원, 그러니까 창작자로서 제가 바라보는 수원이 있고, 또 하나는 수원의 그 문화행정을 바라보는 또 시선,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장안문을 가지고 등단을 한 사람이라, 제목이 장안문을 머리에 이고인데 아마 그런 제목으로 등단한 사람 저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그만큼 수원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의 그 창작적 영감을 참 많이 불어넣어주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는 수원에 사는 게 참 행복해요. 지금도 수원의 어떤 길거리를 다니면서 또 뭐 남문시장 가서 또 거기에 계시는 노점상들, 이런 분들로 시를 쓰고 있고, 창작자로서의 그 수원은 참 저에게 행복한 공간이고요. 수원의 예술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수원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어쨌든 문화행정적 어떤 배려 또는 지원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